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내가 한 선택이 가족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장 편하게 만든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땐 몰랐습니다.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서명했던 그 종이 한 장이 왜 내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는지, 왜 모두가 그렇게 조용했는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빠른 결정, 너무 합리적인 말들, 그리고 늘 한 발 뒤에 서 있던 한 사람. 나는 그저 책임을 나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책임은 정확히 한 사람에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선택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선택의 끝은 정말 당신이 감당할 몫이었습니까? 조용해지기 시작했을 때도 나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공간은 더 크게 비어 보였다.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놓인 국화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고 그 냄새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눌렀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감정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날 나는 계속해서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감각이 너무 빨리 사라진 것 같았다. 차가웠다는 기억도 따뜻했다는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느끼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그때는 몰랐다. 그 장례식이 끝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선택의 결과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는 시작이라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일은 너무 매끄럽게 흘러갔다. 어머니 상태가 나빠졌다는 연락, 병원에서의 짧은 설명, 그리고 가족들의 빠른 판단. 누구 하나 소리 높이지 않았고 누구 하나 노골적으로 책임을 피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정은 항상 빠르게 내려졌고 그 결정의 실행은 늘 내 몫이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021년 9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 당분간 혼자 두기 어렵다는 설명, 그리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어조. 그때는 상황이 급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각자 사정은 있었지만 말끝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내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 내가 상황을 제일 잘 아니까 내가 판단해. 그 말들 사이에서 유독 형의 말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감정은 빠져 있었고 해결책은 유난히 명확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는 말, 괜히 집에서 모시다 사고 나면 더 큰일이라는 말. 그때는 그 말들이 합리적으로 들렸다. 형은 늘 그런 사람이었다. 감정보다는 현실을 앞세우는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그렇게 나는 보호자가 됐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제로 떠밀린 것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가족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은 이미 반쯤 정해져 있었다. 형이 먼저 길을 만들어 놓았고 나는 그 길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선 것뿐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장례식장에서 혼자 남아있던 그 순간 머릿속에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정말 이 결정은 우리가 함께 내린 걸까? 아니면 이미 끝나 있는 결론에 나만 늦게 도착한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이후의 모든 장면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몸은 분명히 지쳐 있었는데 막상 불을 끄고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했다.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떠올랐고 그 아래서 들었던 말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자
묘하게 걸렸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형의 말이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 집에서 모시다 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데. 그 말들은 늘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다. 감정을 배제한 대신 상황을 정리해주는 사람처럼 보였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형은 늘 그런 역할을 맡아왔다. 그래서 나 역시 그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형은 언제나 해결책을 말했지만 한 번도 직접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요양원이 낫다고 말하면서도 그 선택을 실행할 사람은 늘 나였다. 병원과 연락하는 것도,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보호자 이름을 적는 것도 전부 내 몫이었다.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라고 여겼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상태가 불안정하니 보호자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다시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다들 짧은 대답만 남겼고 결국 마지막 통화는 형이었다. 형은 한숨을 한번 쉬더니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그럴 줄 알았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다. 그날 이후 형의 말투가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이미 상담은 한번 받아봤다는 말, 요즘 요양원은 절차가 빨라서 금방 자리 잡는다는 말. 나는 그때까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들은 처음 듣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말에 가까웠다. 어느 날 통화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021년 10월 초 내가 병원과 가장 자주 통화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형과 짧은 통화가 여러 번 끼어 있었다.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 통화들이 끝난 직후 요양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다시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형은 정말 나와 같은 시점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인 걸까? 아니면 나는 뒤늦게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던 걸까? 집안 분위기도 묘하게 변해 있었다. 내가 들어오면 대화가 끊기거나 화제가 바뀌는 일이 잦아졌다. 괜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반복됐고 형은 늘 나를 안심시키는 쪽을 택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안심시키려는 사람일수록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까지도 확신하지는 못했다. 가족을 의심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혹시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상황이 급하다 보니 말들이 앞서간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조언처럼 들렸던 말들이 사실은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나를 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의심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곧 아주 구체적인 얼굴을 하고 다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걸. 의심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멈춰 세운 건 집안에 쌓여있던 서류들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대충 훑어보고 서랍에 넣어뒀을 종이들이었지만 그날따라 손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한 장 한 장 다시 펼쳐보게 됐다. 그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띈 건 등기 봉투 하나였다. 날짜는 2021년 10월 중순. 병원에서 보호자 결정을 재촉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안에는 금융 관련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대출, 담보, 한도, 금액 같은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익숙한 집원, 몇 번이나 형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땅 이야기. 그제야 글자들이 제대로 읽히기 시작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순간 손에 쥔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고 머릿속이 멍해졌다. 이 서류가 왜 여기 있는지, 누가 준비한 건지 나는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형의 말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말. 이전에는 걱정처럼 들렸던 말들이 이제는 계산처럼 느껴졌다. 특히 형은 비용 이야기를 할 때 유난히 구체적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얼버무리는 숫자를, 형은 정확히 짚었다. 마치 이미 한 번쯤 계산해 본 사람처럼. 어느 날 무심코 던진 질문에 형이 이렇게 말했다. 이미 상담은 좀 받아봤어.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내가 보호자로 병원과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 형은 언제, 누구와 상담을 했다는 걸까? 그 질문은 그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대신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그 무렵 요양원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형이 먼저였다. 특정 지역, 특정 시설 이름까지 언급했다. 마치 이미 알아본 사람처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선택이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는 이미 이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상황이 그쪽으로 흘러가길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듣게 된 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순간이었다. 전화 통화가 끝나기 직전 형이 툭 던지듯 말했다. 어차피 이 얘긴 너 알기 전부터 나왔던 거야.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 선택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시나리오였다는 걸. 병원에서 그렇게 빠른 결정을 요구했던 이유, 가족들이 유난히 말을 아끼던 태도, 그리고 나를 보호자로 세우는 과정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다시 떠올랐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선택의 주체가 아니었다. 이미 짜여진 판 위에 올라간 말이었을 뿐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에 가까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식의 계산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모든 게 설명되는 느낌이 들었다. 왜 형은 늘 침착했는지, 왜 나만 분주했는지, 왜 결정의 무게는 항상 내 쪽으로 쏠렸는지. 그날 밤 나는 그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모든 걸 놓칠 수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간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그날은 갑작스럽게 정해졌다. 2021년 11월 초 주말 오후였다. 형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이제는 다 같이 한번 얘기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다. 말투는 차분했고 걱정이 묻어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상하게도 이 자리가 이미 결론을 확인하는 자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집에 모인 얼굴들은 모두 익숙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다들 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형이 중심에 섰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형은 늘 이런 자리에서 방향을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형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힘들다는 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 요즘은 다들 요양원을 선택한다는 이야기. 말은 부드러웠고 표현도 신중했다.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특정인을 지목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 모두를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이 이어질수록 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형의 말은 늘 상황 설명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즉,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향했다. 형은 직접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내 판단이 중요할 것 같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말은 형이 했지만 결정의 무게는 고스란히 내 앞에 놓였다. 형은 여전히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회의는 길지 않았다. 이미 결론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양원 입소, 비용은 상황을 보며 조정, 세부적인 절차는 나중에. 말로는 다 같이 결정한 것처럼 정리됐지만 실제로 실행할 사람은 명확했다. 보호자 서류, 병원 연락, 요양원 상담. 그 모든 이름 옆에는 자연스럽게 내 이름이 적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반대하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형은 그 분위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더 차분했고 더 물러나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나섰을 때 형이 마지막으로 내 옆에 섰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걸. 집에 혼자 남아 문을 닫았을 때 갑자기 숨이 막혔다. 방금 전까지 여러 사람이 있었던 공간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형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부드러운 말, 합리적인 설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계산.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다. 이건 의견 조율이 아니었다. 가족회의라는 이름을 빌린 책임 분배였다. 그리고 그 책임의 끝에는 언제나 내가 서 있었다. 형은 끝까지 한 발 뒤에 서서 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족회의가 끝난 뒤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은 분명 남아 있었는데 말소리만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고 귀에 들어오는 소리도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형의 말과 표정이 계속 겹쳐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말을 믿기보다 남아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설명보다 기록이 더 정직하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다시 꺼내 날짜별로 정리했고 요양원 상담 자료도 한 장씩 펼쳐봤다. 이전에는 그냥 넘겼던 항목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요양원 상담 기록이었다. 상담 일자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시점보다 앞서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확인해도 날짜는 바뀌지 않았다.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기 전 이미 상담이 진행됐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손끝이 서늘해졌다. 그 다음으로 확인한 건 통화 기록이었다. 2021년 10월 초 내가 병원과 가장 자주 통화하던 기간이었다. 그 사이사이에 형과의 짧은 통화가 반복돼 있었다.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통화들이 끝난 직후마다 요양원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다. 요양원 담당자와 다시 통화했을 때도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담당자는 처음 만나는 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대했다. 설명은 친절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늘 조심스러웠다. 누가 처음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돌렸고 상담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 태도가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질문의 방향을 바꿨다. 왜 요양원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이 선택이 준비됐느냐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형을 향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않았다. 아직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류를 다시 들춰보다가 등기봉투 하나를 다시 꺼냈다. 이미 한 번 봤던 그 서류였다. 금융 관련 안내문, 담보 설정, 금액. 그때는 충격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읽혔다. 이 서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 선택이 돈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흔적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흐름이 완성됐다. 형은 먼저 가능성을 계산했고 상황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길 기다렸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가장 합리적인 말로 그 선택을 꺼냈다. 나는 그 선택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고 모든 기록에는 내 이름만 남았다. 그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이제는 감정으로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말로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하는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싸움은 생각보다 오래 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미 나는 다시 모른 척할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뒤부터 상황은 이상하게도 더 나빠졌다. 아무에게도 따지지 않았고 형을 직접적으로 추궁하지도 않았다. 그저 확인하고 정리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선을 넘고 있다는 신호처럼. 형의 연락이 먼저 왔다. 이전보다 잦아졌고 통화 시간도 길어졌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졌다. 걱정과 조언의 형태를 빌린 말들이었다. 이제 와서 문제 삼으면 내가 제일 힘들어질 거야. 이미 다 정리된 일인데 왜 스스로 상처를 키우는 거야.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통화를 끝낼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형은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말을 이끌었다. 결국 서명한 건 나였다는 점, 보호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선택을 되돌리면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상황은 더 나빠질 거라는 암시였다. 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때 좀 더 강하게 거절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책임을 떠안은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류를 다시 펼쳐볼 때마다 내 이름이 적힌 칸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병원에서 찾아왔다. 추가 상담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보호자 동의는 모두 완료됐다는 말이었다. 나는 순간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동안 내가 직접 한 서명은 분명 있었지만 그게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동의라는 설명은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화면에 떠 있는 내 이름과 날짜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서명은 분명 내 것이었다. 날짜도 틀리지 않았다. 내가 정신없이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바로 그 시기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구조는 내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진 형태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형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이제 와서 문제 삼으면 내가 제일 힘들어진다. 그 말이 처음으로 사실처럼 느껴졌다. 이 싸움은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가장 불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서류를 찢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면 안 될까?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고 말해버리면 적어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만큼은 진실보다 평온이 더 간절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건 누군가는 이미 이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닐까? 내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무너지는 동안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아파왔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깊은 허탈감이었다. 하지만 그 허탈감 속에서 아주 작은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억울함이었다. 이대로 끝내버리면 이 구조는 그대로 굳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그날 나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금 포기하면 이 모든 과정이 정말로 내 잘못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은 길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밤을 지나며 다시는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도망치느냐, 끝까지 가느냐의 문제였다. 더 이상 혼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서 버티는 방식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감정으로 참고 가족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다. 그래서 2021년 12월 초 나는 처음으로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 앞에 섰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문을 열면 정말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가족 문제를 법으로 가져간다는 건 그 자체로 관계를 끊어내는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건 이미 관계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차분한 조명, 정리된 책상, 낮은 목소리. 그 공간은 지금까지 내가 버텨온 세계와 전혀 다른 규칙을 가진 곳처럼 느껴졌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봉투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기록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상담은 담담하게 진행됐다. 나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날짜와 사실 위주로 이야기를 꺼냈다. 병원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요양원 상담은 언제였는지,
보호자 서명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말을 하다 보니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흐름이 처음으로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지금 상황은 내가 상당히 불리하다는 말이었다. 보호자 동의서가 존재하고 서명도 명확하기 때문에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과정에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실질적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모든 정보를 알고 동의했는지가 핵심이라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이 싸움의 기준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겁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를 봐야 할지 알 것 같았다. 억울함을 외치는 싸움이 아니라 절차를 따지는 싸움. 기억을 주장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록을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했다. 그날 이후 내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불필요한 말은 줄였고 감정적인 반응도 최대한 삼켰다. 누군가 말을 흘리면 그대로 기록했고 애매한 요청에는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 변화는 곧 형도 느꼈을 것이다. 이전처럼 나를 몰아붙이지 못했고 통화에서 말을 고르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다. 형의 태도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이전처럼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확실한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그 모습은 내가 처음으로 형의 계산 밖으로 나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법이라는 기준을 들이밀자 형도 처음으로 불안해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 기준을 들이민 순간 이 싸움은 더 이상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다. 누군가는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선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이 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먼저 흔들릴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떤 진실을 드러내게 될지를. 법 이야기가 오간 뒤로 형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처럼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통화도 짧아졌다. 마치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거리감 속에는 묘한 느슨함도 함께 섞여 있었다. 내가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을 거라고, 결국은 이대로 끝낼 거라고 믿는 기색이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서두르면 오히려 경계심만 키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이전과 비슷한 태도를 유지했다. 상황을 묻는 전화에도 짧게 답했고 결정에 대해선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형을 안심시킨 것 같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정말 사소한 통화에서 찾아왔다. 연말이 다가오던 어느 날 형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별다른 용건은 없었다. 그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안부였다. 통화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 형이 무심코 한 말이 내 귀를 붙잡았다. 그때 내가 설명 다 들었다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고 바로 반박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되물었다. 언제 말이야? 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날짜를 말했다. 그 날짜는 분명히 내가 병원에 없던 날이었다. 그날 나는 다른 지역에 있었고 일정도 명확히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형의 말을 이어가게 만들었다. 형은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설명이 이어질수록 말은 점점 더 꼬였다. 설명을 들었다는 시점과 서명을 했다는 시점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균열이 생겼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통화 내용을 바로 정리했다. 날짜와 시간, 형이 사용한 표현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그 이후로 형은 다시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번 어긋난 말은 다른 기록들과 맞춰볼수록 더 큰 모순을 드러냈다. 요양원 상담 일자, 병원 일정, 보호자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준비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하나였다. 이 카드는 지금 꺼내면 형이 바로 방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부러 남겨두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유지한 채로. 겉으로 보기엔 상황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형은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번 더 말을 꺼낼 것이고 그 순간 또 다른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걸. 그리고 그 실수는 이 싸움의 끝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다치는 순간을 내가 직접 지켜보는 것. 처음부터 숨이 막혔다. 2022년 1월 중순, 조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회의실이었다. 크지도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은 공간.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종이 위에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숨을 고르고 또 골랐다. 이곳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말과 기록만이 살아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말을 꺼낸 건 형이었다. 형은 여전히 차분했다. 어조도 낮았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연습한 이야기처럼 자연스러웠다. 모든 결정은 가족이 함께 내렸고 보호자 동의는 내가 직접 했으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주장. 혹시 기억이 엇갈릴 수는 있어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반박하지도 끼어들지도 않았다. 지금은 말로 다투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형의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상황은 내게 유리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합리적인 사람의 얼굴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고 그 얼굴이 벗겨질 순간은 곧 찾아올 터였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준비해온 봉투를 열었다. 한꺼번에 꺼내지 않았다. 날짜 순서대로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병원 상담 기록, 요양원 최초 상담 일자, 보호자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된 날의 일정. 말은 많지 않았지만 종이가 한 장씩 놓일수록 회의실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설명은 이미 다 끝났었다는 주장이었다. 요양원 상담 일자가 병원에서 공식적인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보다 앞서 있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조정위원들의 시선이 형에게로 향했다. 형은 그제야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을 고르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남겨두었던 기록을 꺼냈다. 형과의 통화 기록이었다.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 날짜와 실제 통화에서 형이 언급한 날짜가 명백히 어긋나 있었다. 그 통화에서 형이 했던 말 한마디를 그대로 읽어내려갔다. 그 순간 형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누군가 말을 잇지 못해서 생긴 침묵이었다. 형은 더 이상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않았다. 변명도 추가 설명도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주변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던 사람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동의로 포장한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 말들은 모두 형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감정을 쏟아내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기록이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은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 싸움의 결과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나는 자리를 바로 떠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승리감보다는 묘한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다. 너무 오래 끌려온 싸움이었고 그 사이에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책임이 나 혼자에게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걸. 이 선택들이 어떤 결말로 정리될지, 그리고 그 결말 앞에서 형이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는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걸. 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정리되지는 않았다. 회의실을 나선 뒤에도 머릿속은 한동안 멍했다. 방금 전까지 오가던 말들, 종이 위에 남은 날짜와 서명들, 그리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싸움이 끝났다는 실감은 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형은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질문이 나와도 고개만 숙였고 시선은 서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말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침묵이었다. 조정위원은 분명하게 말했다.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보호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전까지 애매하게 중립을 지키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질문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서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결정을 만들었느냐가 중심이 됐다. 그 변화는 형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지금까지 형은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조언자, 중재자, 합리적인 사람의 자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처음으로 책임의 중심에 형의 이름이 놓였다.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형이 처음으로 나를 쳐다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계산이 틀어졌다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 시선을 마주한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이미 모든 답은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형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고 나 역시 연락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뒤늦게 조심스러운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이미 나는 충분히 오래 그 사람들의 침묵과 계산 속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넣었다. 너무 늦게 질문했고 너무 늦게 버텼다는 생각이 마음을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붙잡아줬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모든 게 해결돼서가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선택을 대신 짊어지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싸움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같은 방식의 결정이 아무 설명 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조정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나자 그날의 장면들은 일상 속으로 조금씩 묻혀갔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우편함에 꽂힌 서류 한 장, 통장을 정리하다 마주친 숫자 하나가 그 시간을 다시 불러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일부러 멈춰섰다.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다 지난 일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지나갔다는 말은 책임을 덜어내기엔 너무 편한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어떤 선택은 끝났어도 그 선택이 남긴 흔적은 오래 남는다. 특히 말 없는 사람에게 더 깊게 남는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나는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침묵하지 않게 됐고 모두를 위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 안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됐다. 예전에는 참는 게 어른스러움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묻는 게 책임이라는 걸 안다. 가끔 어머니를 떠올린다.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의심했다면, 조금만 더 크게 질문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는 것, 침묵은 늘 누군가의 편이라는 것.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만 같은 상황 앞에 서게 될 누군가가 있다면 혼자서 모든 걸 떠안지 않았으면 해서다. 결정은 함께하면서 책임은 한 사람에게만 지우는 구조가 얼마나 잔인한지 나는 몸으로 배웠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아직 그 선택의 순간에 서보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그 순간은 찾아온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라는 말로 조용히 다가온다. 그때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혹시 지금도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끝난 지금 딱 한 번만이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